안녕하세요. 미랄 한글학교 중등 역사를 같이 배우는 친구 여러분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조선의 성립과 발전에서 민족 문화의 발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 목표입니다. 훈민정음 창제의 의미. 아무리 그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죠. 이 훈민정음의 창제 의미를 되새기고 이게 얼마나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문자였는지를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 초기 인쇄술이 발달에 따라서 활발하게 편찬 사업이 있었는데 어떤 분야의 서적들이 간행됐는지 좀 살펴볼 거고요. 조선 초기의 과학기술의 발달, 그다음 양반 문화의 발달, 그것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민정음 창제 과정을 좀 먼저 볼게요. 우리 글이 그 당시 왜 필요했는가 볼 필요가 있겠죠. 유교적인 이상정치 실현을 위해서 서민들을 교육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 그 이전까지야 뭐 고려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백성들을 교화해야 되겠다 이런 게 이렇게 강하진 않았었는데 조선시대 때 오면서 유교가 일반 서민들 밑바닥까지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교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 당시엔 한자밖에 없다 보니까 한자를 모르는 대부분의 백성들한테는 이 한 유교 정치를 제대로 유교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칠 방법이 이제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쉬운 말로 백성들을 교화하고 가르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갈 수 있었던 건데 사실 이거를 한글을 만들고 창제하는 과정까지 이끌어갔던 위대한 지도자가 우리나라에 있었던 거죠.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이 애민정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집현전 학자들을 통해서 훈민정음을 만들지 않았더라면 뭐 유교 정치가 선민들한테 뿌리 내리지 못하는 건 물론이고요.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제 배움을 기회를 갖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계속 있었겠죠. 뭐 조선시대 때 이렇게 양인들이 서민들이 한글을 활발하게 익히고 배우고 그러진 못했어요 사실. 하지만 이 당시에 만들어 놓은 문자가 있었기 때문에 거의 5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우리 민족이 이제 문화적인 역량을 활짝 꽃피울 수 있는 기초가 되지 않았는가. 이것을 기초를 놓았던 분이 바로 세종대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이제 잘 살펴봐야 되겠죠. 세종과 집현전 학자들의 노력으로 28자의 표문자로 된 훈민정음이 반포가 됩니다. 훈민정음은 1446년에 반포된 훈민정음은 뜻이 이제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입니다. 주로 이제 어디에 누구에게 이 훈민정음이 보급이 많이 됐냐면 행정의 실무를 담당해서 백성들과 직접 대면해야 했던 하급 관리들, 뭐 설이나 지방의 향리들에게 이제 직접적으로 훈민정음을 배우도록 합니다. 그다음에 왕의 교소가 나갈 때 기존에 한문으로만 나간 포고문 같은 거죠. 교소가 나가는데 이제는 한문도 나가고 훈민정음으로도 동시에 작성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기록은 잘 모르겠어요. 세종 때만 그랬는지 후대에도 계속해서 이 한문과 훈민정음을 동시에 작성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세종대왕이 있었던 시기에는 한문과 동시에 훈민정음 우리말로도 언문으로도 훈민정음으로도 왕의 교소가 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서적들을 한문으로 훈민정음으로 많이 간행을 했죠. 뭐 용비어천과 월인천강지고 삼강행실도 소학 등이 한문뿐만 아니라 한글로도 이제 간행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그림들을 잠깐씩 볼게요. 이제 우리들이 보통 헷갈리는 게 훈민정음 언해본 있고 해례본 들어보셨나요? 예. 언해본은 백성들에게 훈민정음이 어떻게 제작되었는지, 훈민정음이 어떤 뜻인지, 어떤 취지로 만들어진 것인지 이것들을 이제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그림 잘 보시면 알겠지만 한자도 있고 한문도 그 한글도 있습니다. 예, 언해본입니다. 근데 해례본은 뭐냐면 훈민정음의 제작 원리를 한문으로 설명한 책입니다. 다 해례본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다 한자로만 돼 있죠. 당연히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훈민정음이 제작되는 원리를 일반 지식인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문으로밖에는 이제
기록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훈민정음 회례본이 이게 발견된 게 상당히 최근입니다. 한동안 잊혀져 있다가 최근에 와서 이제 회례본이 이제 발견이 됐고요. 저희 구한말 일제시대 때 발견이 됐고, 이 발견된 회례본을 헌책방 중국시장에서 찾아내서 구입한 사람이, 엄청난 거금을 두고 구입한 사람이 바로 간송 전영필이라는 선생입니다. 나중에 한국 가시게 되면 대학로 쪽에 있어요. 대학로 쪽에 간송미술관이라고 있는데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세요. 간송은 전형필 선생님의 이제 혼데, 이분이 일제 때 자기 재산을 다 털어서 엄청나게 많은 문화재들을 일본의 뭐 개인으로부터 아니면 뭐 시장에서부터 막 사들입니다. 안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다 헐값에 사가지고 일본으로 들고 가니까, 그걸 막으려고 어디서 괜찮은 우리나라의 유물이 발견됐다 그러면은 득달같이 달려가서 거금을 두고 사들여가지고 자기가 소장을 합니다. 그리고서 지금 간송미술관에 보관했는데, 이게 지금 뭐 1년에 한 번씩 뭐 훈민정음 회례본 같은 거는 굉장히 귀한 보물이니까 1년에 뭐 비정기적으로 한 번씩 전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들어요. 간송미술관에 이 보물을 보기 위해서. 다 자기 개인 소유입니다. 국가에 아직 기증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가끔씩 보면, 저 한국에 있을 때도 보면 동대문 DDP라고 있죠. 거기서 이 간송 미술관에 소장되고 있는 작품 중에 일부가 나와서 전시되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용비어천가, 그다음에 월인청강지곡 같은 것, 이런 작품들이 이제 한글로 제작된 작품, 서적들이죠. 조선시대 초기에는 또한 기록 문화도 발달을 합니다. 인쇄술이 발달을 했는데, 왜 인쇄술이 발달했냐면은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기 위해서 각종 서적들을 발간해야 되는데, 인쇄술이 없으면 다 필사본을 하나씩 다 써야 되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활자 인쇄술이 발명도 하고 개발도 하고 해가지고 인쇄술과 함께 제지술, 종이를 만드는 기술도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태종 때 주자소를 설치했고, 주자소라는 것은 이제 활자를 만드는 관청이에요. 거기서 개미자를 주조를 했고요. 개미자는 이제 딱 보시면 알겠지만 뭐 개미년이 만들었다, 이런 뜻이죠. 세종 때는 갑인자를 주조합니다. 역시 주자소에서 개발한 건데요. 개미자로 할 때는 하루에 뭐 많아봐야 뭐 5권, 6권 만들던 게 갑인자로 만들면 한 3, 40권은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많이 좋아졌다고 해요. 갑인자로 하면 만큼 인쇄술이 발달돼서 서적들을 좀 더 손쉽게 발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제지술 또한 발달했는데요. 조지소라고 하는 관청을 만들어서 여기서 역시 종이 만드는 기술을, 종이를 만들고 기술을 계속 개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모든 역대 정권은 초반부에 역사서를 편찬합니다. 자기 이전에 그러니까 조선 왕조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려사, 고려국사와 고려사와 같은 역사서를 편찬합니다. 세종 때 만들었던 고려사와 고려사 전료를 보면은, 고려 초기는 뭐 긍정적으로 서술하지만 고려 말기에 가면은, 말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서술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조선 왕조가 고려를 계속 잊지 않고 새롭게 건국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 정당성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과거 고려 시대의 역사들을 이제 조금 조선 왕조에 맞게 정당하기 위해서 약간 서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주적인 관점에 서술했다라고 하고요. 동국 통감은 성종 때 이제 저술했는데, 당군 조선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서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 왕조실록, 이거 굉장한 이제 우리 기록 유물입니다. 모든 왕이 조선 왕조의 모든 왕의 기록들이 다 기록되어 책으로, 역사책으로 남겨져 있는 겁니다. 후대에 모범이 되어 있고, 지금 조선 왕조실록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이제 등재되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가치가 엄청난 거죠. 조선 왕조, 한 왕이 죽으면, 승하하면 춘추관 시정기, 승정원 일기, 의정부 등록 등의 기록들을 다 모아서
한 왕조의 역사를 일대기를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서 조선 반도 네 곳에서 다섯 곳에 있는 서고에 분산해서 이제 보관을 합니다. 뭐 불이 나거나 외침을 받았을 때 이 조선 왕조 실록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네 곳에 분산해서 이제 보관을 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걸 좀 보겠습니다. 각종 서적들이 이제 간행이 되는데 지도가 많이 간행이 됐습니다. 이 밑에 보면은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라고 하죠. 이 우리나라에 있지 않고 일본에 있습니다. 일본에 있고 일본 도서관에 있습니다.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라고 해서 이제 중국을 비롯해서 여기 중국이고 이게 이제 조선반도고 이쪽에 인도 땅이 있는 거죠. 중국을 굉장히 크게 그렸고 조선도 상당히 좀 생각보다는 크게 그려놨죠. 그래서 이 아시아의 지도를 이제 만든 거고요. 네, 팔도도 뭐 동국지도, 조선 방역지도 등 여러 가지 지도가 제작이 됐고요. 지리서도 발간이 됩니다. 뭐 신참 팔도 지리지, 뭐 동국여지 승남 등의 지리서들이 이제 발간이 됐고요. 세종 때 농사직설이라고 해서 농업과 관련된 책이 발간됐고, 향약 집성방이라든가 의방 유치와 같은 의서도 이제 발간이 됩니다. 그리고 칠정산이라고 해서 천문 관측을 했던 역법서도 조선시대 때 나옵니다. 칠정산이 의미가 있는 것은 한양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천문을 관측해서 만든 천문 관측서, 역법서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그 전에는 다 중국을 기준으로, 중국에서 책이 넘어오다 보니까 중국을 기준으로 관측된 천측 역법서밖에 없었는데, 천체 관측을 한 역법서밖에 없었는데, 처음으로 우리나라 땅을 기준으로 천문을 관측해서 책으로 남겼다라는 게 이제 칠정산이고,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과학기술도 발달했습니다. 조선시대 초기에는 특히나 이 세종이 부국 강병, 그다음에 민생 안정, 농업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 과학기술을 굉장히 부흥을 시켰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뭐 장영실이라는 인물이 있죠. 천안 노비 출신이었는데 나중에 하급 관료긴 하지만 어쨌든 관료까지 됐었던, 신분을 뛰어넘는 이런 신분 상승을 거뒀던 인물 장영실. 세종대왕이 아니었으면 장영실은 발탁될 수 없었을 겁니다. 이 장영실이 뭐 추구기, 해시계, 뭐 자경루 다 발명을 했었죠. 예, 천문학이 발달한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농업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서역, 이슬람 지역이고요, 중국 지역의 과학을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태조 때 이제 천상열차 분야 지도라고 해서 천문도가 제작이 됐고요. 세종 때 혼천의 간이라고 해서 천체 관측을 하는 도구들이, 기구들이 발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서 자경루, 해시계, 앙부일구가 개발이 되었고요. 아까 얘기했던 칠정산, 우리나라 최초로 한양을 기준으로 천체를 측정했던 역법서가 이제 편찬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강우량을 재는 추구기, 토지를 측량할 수 있는 인지의 규형이라는 것들도 이 당시에 개발이 됐고요. 국방력도 신경을 써서 화차와 신기전, 거북선들이 태종 때부터 세종 때까지 계속해서 발명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다 나중에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때 아주 요긴하게 사용이 되죠. 양반 중심의 문예활동들도 있었습니다. 한문학이 발달을 해서 서거정이라는 관료가 지은 동문선,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의 모든 시문을 정리한 동문선이라는 책이 발간이 됐고요. 오른쪽에 이제 사진이 있습니다. 서거정이 지은 동문선이라는 책이 있었고요. 김시습이 매월당이라고, 호가 매월당인데 김시습이 제작한 저술한 금오신화라는 또 우리나라 조선 최초의 한문 소설이 있습니다. 최초의 한글 소설은, 조선의 한글 소설은 홍길동전이죠. 그리고 한문 소설은 금오신화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조선 초기에 이제 저술이 됐고요. 도자기 공예가 발달해서 분청사기와 백자와 옹기, 옹기는 이제 뭐 항아리 같은 거 아시죠? 예. 서민들을 위한 옹기들이 이제
발달을 했고요. 서화로는 목류도원도, 뭐 고사관수도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려졌습니다. 하나하나 그림으로 조금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조선시대에는 이렇게 분청사기와 백자가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1592년 임진왜란 발발하고 나서 일본 애들이 일본으로 도망을 가면서도 가장 신주단지 모시듯이 가져갔던 게 바로 이 백자, 조선 백자였죠. 그리고 백자와 함께 많은 도공들, 도자기를 만드는 어떤 기술자들을 일본으로 끌고 갔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음악이 발달해서 종묘 제리학이 조선 초기에 이제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목류도원, 이것도 역시 일본 덴리대학에 지금 소장 중입니다. 세종의 아들인 안평대군이 그렸다고 하죠. 목류도원도, 그 다음에 강희안이 그렸다고 하는 고사관수도, 요거는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있습니다. 목죽도, 이런 그림들이 이제 그려졌었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 약간 부록 같은 개념으로 우리나라 이제 몇 가지를 잠깐 살펴볼 텐데요. 아까 조선왕조실록 그리고 이제 훈민정음 회례본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한번 좀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이제 그러니까 각국의 이제 세계 문화유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록유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유산이 있습니다. 예. 문화유산은 말 그대로 이제 그 나라의 문화들, 문화적인 요소들. 네. 뭐 그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온 인류가 지키고 보존해야 될 문화유산들을 유네스코가 지정을 해주는데요. 각국이 먼저 신청을 하면은 유네스코에서 검토한 이후에 이제 세계문화유산이라고 지정을 해줍니다. 우리나라는 총 13건이 있습니다. 보면 1995년부터 5년에 3건, 불국사, 석굴암, 해인사, 대장경, 종묘가 이제 지정이 됐고요. 97년도에 창덕궁과 수원 화성, 그 다음에 2000년도 되면 경주시 전체가 통째로 통일신라의 천년 수도였던 경주가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고인돌 유적이 또 2000년에 지정이 됩니다. 2009년에 조선왕릉, 2010년에 한국의 역사마을, 그 안동의 하회마을, 경주의 양동마을이 이게 이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고, 2014년에 남한산성, 2015년에 백제 역사지구, 유적지구에서 충남 공주 부여, 전북 익산이 지정이 됐고요. 2018년도에 한국의 산사, 절이죠, 절. 절이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최근에 이제 한국의 서원들, 유교, 향교 같은 거 있죠. 서원들이 이제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우리나라에 지금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거는 제주의 화산성과 용암 동굴이고요. 그다음에 또 기록유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록유산은 16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97년도에 훈민정음 회례본, 아까 얘기했죠. 간송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훈민정음 회례본과 조선왕조실록이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됐고요. 2001년도가 되면 직지심체요철, 이거 뭐였죠? 고려시대의 금속활자였죠. 지금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습니다. 직지심체요절이 이제 등재가 됐고요. 기록유산으로. 승정원 일기도 이때 같이 등재됐습니다. 2007년도가 되면 팔만대장경과 조선왕실 의궤. 왕실 의궤는 왕실의 여러 가지 뭐 의례들이 있죠. 왕이 행차한다거나 종묘 제사를 지낸다거나 이런 모든 그런 의식들을 그림으로 상세하게 그려놓은 책입니다. 이 조선왕실 의궤도 프랑스에 있다가 몇 년 전에 이제 한국으로 반환이 됐죠. 2009년도에 동의보감이 등재됐고 11년도에 이 기록유산이라고 해서 이제 과거 것만 아니고 가장 최근에 근세사 것도 다 기록이 됩니다. 등재가 됩니다. 2011년도에 5.18 광주민주화 기록물이 등재가 됐고요. 같은 해에 일성록, 조선왕의 일기, 정조 때부터 순종 때까지 쓴 일기가 있어요. 이 일성록이 등재가 됐고요. 13년도에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와 새마을운동 기록물들이 또 등재가 됐고요. 2015년이 되면은 KBS에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옛날에 있었어요. 선생님은 기억이 나는데 이산가족 찾기 방송에 대한 기록물, 한국의 유교책반, 이게 또 등재가 됐습니다. 2017년도에 조선통신사 기록물, 조선왕실 어보, 어체. 이 어보가 뭐냐면 옥새, 다시 말하면 도장,
왕의 도장 이런 겁니다. 어보와 어책이 기록이 등재가 됐고 대구 일제 때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이 등재가 됐습니다. 이 16건이면 아시아에서는 가장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게 많습니다. 예. 이상하죠? 중국도 역사가 더 오래됐고 인도도 역사가 오래됐는데 한국이 어떻게 16건이나 되느냐? 이 16건은 모두 기록이 실제적으로 남아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후민정 해례본이라 그러면은 해례본이 제작됐던 시점부터에 남아있던 기록이 지금까지 남아있으면 기록유산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조선왕조실록도 마찬가지, 직지심체요조도 마찬가지. 이 당시에 저술된 그 당시 게 현재까지 남아 있어야 됩니다. 뭐 우리 보면 뭐 중국이 갖고 있는 많은 역사책들이 있죠. 뭐 삼국사, 위지 동의전, 많은 뭐 우리 역사 학자들이 참고하는 책인데, 위지 동의전이 지금 삼국지가 지금까지 기록으로서 뭐 전해져 오긴 하지만 최초에 제작됐던 시점에 그 책은 남아있지 않는다고 해요. 왜? 왜냐하면 중국이 그 60년, 68년, 69년 문화 대혁명을 겪으면서 많은 책들을 다 불태워 없앴습니다. 모택동 시절에. 그래서 기록으로 남아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중국으로서는 안타까운 얘기고 우리로서는 다행일 수도 있는데, 중국보다도 더 많은 기록 유산이 지금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알아두시고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한국에 들어갔을 때 뭐 지방까지는 못 들어가더라도 뭐 종묘, 뭐 창덕궁 이런데 서울에 있는데 가까운데 수원, 화성, 조선 왕릉 한 번씩 가보면 좋을 것 같고요. 남한산성도 갈 수 있겠네요. 예. 한국의 뭐 산사, 절 이런 데 가보면 좋을 것 같고요. 조선 그다음에 훈민정 회례본을 보러 뭐 간송미술관에 기회가 되면 가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다 역사 탐구 활동 중에 하나가 되겠죠.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긴 시간 동안 한국을 방문할 때. 예. 여러분들한테 꼭 한번 강추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민족문화의 발달, 오늘 조선시대 두 번째 이야기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하고 반가운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네. 빠이빠이.